네, 자 잠시 뒤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 선고가 채 10분도 남지 않았군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조금 뒤인 오후 3시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상고심 사건 접수 34일 만이자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입니다. 대법원은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법정 내 선고 과정을 대법원 유튜브는 물론 TV 생중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 사건 선고를 시작한다고 발언하고 사건 번호를 낭독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심리 대상이 된 이 후보 발언들과 쟁점을 소개하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등이 있으면 그 요지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담긴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가 마무리됩니다. 상고심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주요 쟁점도 짚어주시죠. 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이 후보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 그리고 2021년 12월 대장동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발언 등입니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일부 과장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일 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도 처벌 대상인 구체적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이 후보의 인식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네, 자 선거법 사건 오늘 유무죄 여부가 확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직접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하는 파기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SBS 백운입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잠시 뒤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너무 달랐고 또 유력 대권 주자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SBS 임찬종 법조 전문 기자, 또 정치부의 김수영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세 분께 먼저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이 세 분께서는 오늘 대법원의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먼저 김수영 기자.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참 맞추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번 것도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도 예측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법조계에서는 대다수 예측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라는 꽤나 중한형이 내려졌고요. 2심에서는 백현동 부지 포함해서 모든 발언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3심에 대해서도 쉽사리 예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상고 기각 내지는 이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이 될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찬종 기자는 오늘자로 법조 전문 기자로 발령받았죠. 예. 회사에서 이 법조 취재에 관한 그만큼의 전문성을 인정해 준 셈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랑 결과 예상은 상관이 없죠. 제가 결과 예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조 취재를 오래 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결과를 다 맞출 수 있었으면 대법원 판결을 나올 때마다 다 맞추는 사람이면 아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쉽게 그리고 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판결 형식의 세 가지가 있죠. 네.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 그다음에 이제 유죄 취지일 가능성이 큰데 이제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그다음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드문 경우지만 파기자판의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파기자판이라는 거는 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로 바꿔서 스스로 확정하는 그런 형식의 파기자판은 뭐 아주 찾아보면 한 건 정도 뭐 사례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걸 제외하고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많이 낮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네, 자 판결이 시작될 때까지 지금 채 3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김수영 기자가 이번 사건의 개요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개요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을 하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부담되는 사건을 대선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대법원 TV 생중계 허용해서 저희가 잠시 뒤부터 대법원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 전해드릴 거고요. 자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오늘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늘 후보로서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또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을 했고요. 또 노동 관련 일정을 서울에서 소화하는데 현재 지금 시간을 봤을 때는 그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후에는 또 민심을 투어하겠다, 경청하겠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북부 접경 지역을 갈 예정입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 이번 사건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선고잖아요. 어떤 순서로 판결이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오늘 판결은 아마 선고 및 낭독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재판관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이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관여한 재판관은 총 12명의 재판관이다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일단 사실관계 부분을 정리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는 지난 원심 판결, 즉 1심과 2심 판결의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다음에 지금 현재 상고를 제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현재 검찰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상고의 이유를 또 간략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다수 의견을 이 대법원장이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이유와 판단의 논거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전원 만장일치가 아니라 한다면 반대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낸 재판관이 네, 지금 대법관들이 전부 착석했습니다. 잠시 뒤에 판결문을 읽을 것 같은데요. 현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취재진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대법정 안에. 법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이제 사진을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은 재량인데 약간의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취재진이 퇴장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결문 낭독을 시작할 겁니다.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판결문 낭독이 아니라 선고 요지 낭독을 시작할 겁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읽는 건 아니니까요. 선고 요지를 먼저 낭독을 하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장례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학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의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에서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제2심은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발언 또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얼굴은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라는 발언입니다. 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사명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문기를 하위직에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무렵을 전후하여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녹지지역이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지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 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질의자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들어보인 백현동 부지에 관한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후 거기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입니다. 따라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가 제시한 패널과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답변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둘째,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협조 요청 공문이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제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했던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에 있으므로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구제하는 측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가집니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의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란 이런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원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의원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의원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은 피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원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무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 의견 및 반대 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 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 의견의 새로운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 의견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 의견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애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지위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의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 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온 선례의 태도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육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재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다음으로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 지역 변경 등 관련한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국토부의 그러한 행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한 정책 조율 과정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최종적인 용도 지역 변경 결정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용도 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백현동 발언은 피고인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한 과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이것으로 이유 요지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2심 판결,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네. 약간 예상 외의 판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다수 사람들이 이 무죄가 확정될 걸로 예상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판결 어떤 판결인지부터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판결은 뭐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심에서 유죄 판결과 거의 비슷한 논리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한 결론을 냈다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논의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또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유죄로 판결해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일단 그 대법원의 상고심, 그러니까 3심 판결은 이제 기속력,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법리 적용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지금 요번에 오늘 방금 전에 선고한 이 판결에서 적용한 법리를 파기환송심도 적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할 때도 오늘 대법원이 해석한 법리 해석에 따라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할 때도 유죄가 나오고 그것이 다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가서 재상고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확정되는 것이 이제 가장 통상적인 경우고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이제 그 법리 적용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면서 네. 사실관계 판단이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달라지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사건은 고등법원에서는 그럼 형량만 조절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당시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리 적용에서는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해석한 방향대로 법리를 적용해야 될 의무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했을 때 어떤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법원 재판부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주 좀 예외적인 경우지만 네. 그러니까 법리 적용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등이 등장할 경우에 좀 예외적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리고 법리 적용에 있어서는 지금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를 적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경 변호사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간 건데 자, 그렇다면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유죄로 심리를 다시 해서 형량을 정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따라서 아마 2심의 결과도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 대단히 높고 거의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2심에서는 이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하되 아마 양형 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다라고 하면 뭐 피선거권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는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변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요.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가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재상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 대법원 판결 요지를 들으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어느 정도 선명한 기준을 좀 내놓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간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어떻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많은 또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1, 2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판단의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후보, 즉 피고인의 입장보다는 피고인의 이 발언을 듣는 선거인, 즉 이 유권자들이 그 발언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봐서 유죄로 선고했고요. 2심에서는 이 선거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준,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발언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겠느냐를 두고 판단해서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정적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도 보장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해당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자체가 선거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그 알 권리,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인지 이것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선거인들이 그 해당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1심과 동일하게 이 골프 관련한 발언과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 그리고 협박까지 있었다. 이 발언은 선거인 입장에서 듣기에는 정말로 그런 압박을 느꼈고
하고 협박까지 있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함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김수영 기자. 민주당에서는 내심 무죄 확정 판결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 상당히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대신에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조금 전에 그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서 상식의 승리다. 그다음에 법치의 복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상황들이 되게 굉장히 요동칠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뭐 당장 이제 파기환송이 나왔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대선 기간 내내 그 이 후보에 대해서 후보로 적합하냐, 그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임찬종 기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네. 자, 그런데 고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을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전에 제기되는 문제가요. 네. 이제 만약에 지금 자정하시고 있는 상황이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제기된 문제가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 됐을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가 돼서 진행되고 있던 사건의 그 재판이 형사 재판이 과연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 진행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는 헌법 84조가 네. 규정하고 있는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형사 재판이 정지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다른 재판도 많지만 이제 가장 진행 정도가 많은 그리고 대법원까지 온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만약 오늘 뭐 상고 기각이나 뭐 또 다른 형태로 만약 확정이 됐다면 이 재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아마 이 재판은 물리적으로 그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만약에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 그러면 결국 이 헌법 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소추 특권을 과연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적용되는 것이냐 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건 제외가 되고 만약에 취임 전에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대법원은 그 부분은 이 사건 쟁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결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후에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각 사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총 5건이 있는데 네. 이 5건의 각 사건 재판부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네. 아니면 정지할지 1차적으로는 정해야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임찬종 기자가 얘기한 과연 앞으로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어느 정도의 기준과 네. 판단을 내놓을지 이것도 이제 오늘 이 재판 결과 전에 또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결과를 서두른 것은 바로 이 헌법 84조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빠르게 결론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헌법 84조의 내용을 좀 보면요.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 이 내란죄, 외환죄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추라는 의미를 사실은 법조인들은 통상 소추를 기소라고 저희는 많이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범죄로 기소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볼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소는 기소를 의미하고 추는 재판 진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도 추 모두 멈춰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뚜렷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조문 자체만을 보면 기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요청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선례, 즉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이 5개 재판부에 아마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혁 기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대선에 나갈 자격이 전혀 정지된 건 아니죠. 나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다르죠.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개선 기간 내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과연 이런 기소가 되고 또 이제 유죄 취재 판결을 받았던 후보자가 과연 대선 후보로 적합하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당장에 지금 그런 출마의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그 결과에도 대선이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 그 대선 결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계속 심리한다. 우리는 재판을 진행하겠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네. 확정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법조문 자체는 이 소추가 기소로 해석되지만 법조문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 이 부분을 고려해서 관련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심으로,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으로 돌아간 이 법정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는 이것이 심리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임찬종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 포함해서 총 5개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사실 대법원에서 이번 재판이 끝나는지 확정되는지 여부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결국 확정이 안 되고 그렇죠. 계속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되게 돼서 결과적으로 5개 재판이 계속 진행되게 됐는데 네. 이건 굳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4가지 사건에도 똑같은 고민이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재판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지금 앵커가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만약에 재판부가 그 5개 재판부 중에 한 곳이라도 네. 재판에 계속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취임을 했는데 제 형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네, 부분 그게 아니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방금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론적인 상황을 이제 가정해보고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러 법률가들이나 헌법학자들한테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 이론적인 추론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의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상황을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재판부가 어떤 계속 형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했을 경우 재판권을 행사했을 경우 이런 재판부의 재판권 행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런 취지로 이제 헌재에 이런 대통령, 국가기관, 이재명 후보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헌법학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것도 다 가능성의 차원에서 네. 법리적 이론적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실제로 어떤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하겠다거나 이런 게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된 바 없고요. 다만 이론적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 306조에 보면은 공판 절차의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이제 질병이 있거나 뭐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재판장이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사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이론적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지금 국회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가정적인 상황은 이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사소송법의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법률로서 더 명확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어떤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사유를 추가하고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법률로 확정될 경우에는 이것도
재판부의 재량 판단과 상관없이 공판 정찰을 법률로서 정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또 이론적인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어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그렇고 어떤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 이런 것도 이렇고 다 지금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학자들이 이론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 뒤에까지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 된 거군요. 네, 일단 지금 민주당은 다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까지는 대선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계속 후보로 인정을 하고 계속 그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가 계속 과연 대선 후보로서 가능하냐, 적합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것이고요. 실제로도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고등법원은 이런 판단을 대선 전에 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고은 변호사,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까지인데 이 대법원이 5월 1일을 아주 서둘러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내린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헌법 84조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는 서두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조기 대선일 가깝게 어떤 선거의 결과를 내놓는다면 결과론적으로 이 재판이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기 대선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내놓으면서는 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하급심이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내놓을 어떤 필요성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심리가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84조에 의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러한 고려 때문에 조금은 대법원의 이 심리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임찬조 기자, 이 대법원이 5월 1일을 최종 결심일로 잡았다는 것, 이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예, 당연히 의식한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4월 22일에 네. 이 사건이 뭐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서 또 그날 바로 당일에 전원합의 기일이,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모여서 그 사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전원합의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들,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나 관련된 이제 판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늦어도 5월 10일 전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일인 네. 5월 10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고 판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이제 5월 10일 후보 등록일 이후에 선고를 할 경우에는 이제 예상되는 너무나 이제 정치적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5월 10일 이전에 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근데 또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이제 내일 토요일이 되면 또 긴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선고할 수 있는 날짜는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선고 시기에 있어서는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시점에 예상되던 시점에 선고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전원합의 기일 2번 만에, 이틀 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2번 하고 합의 기일 2번 만에 선고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전체적인 기일로 봤을 때는 빠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전직 대법관이 쓴 논문이나 전직 대법관들을 취재를 해보면은 실제로 전원합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은 아주 복잡한 사건도 한 3-4번의 기일 정도를 거치고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3-4번의 기일은 그 한 번의 기일에 보통 8건에서 9건의 사건을 함께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런데 이제 한 번 기일을 잡을 때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잡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3-4개월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기일의 시간만 따져봤을 때 2번의 기일을 했는데 그 2번의 기일 모두 다른 사건 없이 이 사건만 토론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일은 굉장히 전체적인 어떤 시간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됐고 짧았던 건 맞지만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합의 기일의
투입된 시간 자체는 결론을 못 낼 정도로 어떤 신속했던 건 아니다. 짧았던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수영 기자,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했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상식의 승리,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이제는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2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된다.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재판부 2심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고은 변호사, 일단 이번 판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 가운데 지금 대법원 선고가 나온 거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재판들도 계속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 순서로 빠른 것이 바로 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인데요. 물론 1심에서는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 관련해서 2심 재판부가요, 이 대선 당일인 다음 달 이 3일에 결심 공판을 지금 예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2심 이 위증교사 사건이 그 다음 순서로 가장 빠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된 재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외의 사건들, 대장동, 이 백현동, 미래 성남 FC 사건이나 불법 대북이 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재판은 바로 이 파기환송심, 오늘 나왔던 이 파기환송 결정됐던 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관련한 2심 대비,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임찬조 기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이 내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그 부분은 내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이제 판사들이나 이렇게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제 현직 판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어떤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냐면 판결이라는 거는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판결하는 건데 이 헌법 84조 논란은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고 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등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을 전제해서 가정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해서 무엇인가 판결에 담는다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또 의견을 가진 판사들이나 판사 출신 법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법원이 헌법 해석에 대한 지침,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과 반대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의 직접적 쟁점이 아닌 내용을 판결문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종합했을 때 대법원 입장에서는 후자 쪽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번에 판결문에 또는 다른 형태로도 이 해석을 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 법리적으로는 그렇다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 그렇다면 5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하고 있는 각자 재판을 계속 할지 안 할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각자 결정이 된다면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일인가요? 아까 지금 기자님께서 주셨던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성, 앞으로 어떻게 될까의 가능성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이 파기환송심이 아마 다음 달 중에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5월과 6월, 특히 6월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의 이 재판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판장이 계속해서 재판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때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이 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 결국에는 멈춰지는가 아니면 계속되는가는 또 헌재의 판단으로 이 운명이 결정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공판 절차의 정지 관련한 사유는 그 해당 규정 내용을 보시면 질병이나 아니면 의사 결정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서 아예 재판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고인이 상태가 됐을 때 공판 절차가 정지된다라는 규정이어서 여기에서 민주당이 또 무리하게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에 이 해당 받던 재판이 정지된다라는 것은
것을 이 정지의 사유, 중단의 사유로 넣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거셀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보다는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 이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또다시 헌재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김수영 기자,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군요. 네, 조금 전부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신의 그 SNS에 그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늘은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그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임찬주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그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선례가 없는 사안이라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 또는 뭐 형사소송법 개정 가능성 모두 이제 학자들의 이론적인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까지 뭐 비슷한 선례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의 선례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 세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봐야 되고요. 만약 당선됐을 경우에 두 번째로는 5개 재판부 중에 한 곳이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또는 정지할지 결정을 할지 아니면은 뭐 어제 5개 재판부 중에 한 곳 또는 복수의 곳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5개 중에 한 곳이라도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면, 네.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아니면은 형사소송법을 뭐 예를 들어 일부 비난 가능성을 무릅쓰고라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아예 법률로서 뭐 헌재든 법원이든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예 법률로서 재판 진행 가능성을 아예 봉쇄를 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법리적 구성을 해서 다른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제가 편성원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 사항이 나오기 전에 뭐 사실 제가 취재 파일로 이미 쓴 적이 있는데 한 2주 전에 이미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은 질문해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했을 때 들었던 두 가지 답변을 제가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김수영 기자.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일단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계속 예상을 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본격적인 대선 가도에서 이제 쉽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기환송, 특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면서 아무래도 계속 그 상대당,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그 법적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안하다. 아까 앞서서 변호사님이나 법조 전문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과연 대통령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후보로서 계속 이 대선 기간을 이어간다면 과연 이 부분들을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고은 변호사, 이 대법원의 오늘 판결을 보면 1심 판결과 유죄 판단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죠. 네. 유무죄 판단은. 네. 2심에서 무죄로 뒤집었던 부분을 1심을 전부 다 원용을 했단 말입니다. 유무죄 판단을. 네. 자, 1심의 판결은 다들 아시다시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었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제 서울 고법에서 이 사건을 다시 유죄 취지로
심리를 해서 양형을 선고할 텐데 1심의 양형을 원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실은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나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도 법조인들이 집행유예는 좀 중한형이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을 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대법원 판례의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할 때 재판부에서의 판단의 기준은 이 피고인의 의도나 피고인의 고의가 아니라 선거인, 즉 유권자가 그 해당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즉 1심과 동일한 취지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심에서 양형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2심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도 양형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 증인을 신청하거나 탄원서나 기타 이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가 나오도록 아마 그 변론에 이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자,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서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임찬종 기자?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 양형 심리를 거쳐서 할 것이고 또 네. 관련해서 또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시할 것이기 네. 때문에 또 양형이 1심하고 반드시 동일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2024년 작년 11월에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취재 파일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해서 이게 양형 기준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요소는 아닌데 권고적 요소고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재판부가 따르고 있는 양형 기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거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 범죄의 어떤 정황이나 여러 가지 범죄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떤 범위의 양형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심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을 다 분석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당시에 뭐 취재 파일 이재명 대표 집행유예 선고 양형 기준 따른 것이라는 취재 파일을 썼는데 텍스트 네. 기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당시 분석 결과는 1심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것은 징역 8개월에서 징역 4년 6개월 또는 벌금 500에서 2,250만 원 사이에서 선고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적정한 형량이고 때문에 당시에 어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양형 기준 안에 있는 양형 기준의 권고 범위 안에 있는 형량이었다고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법원은 저 판결문을 다시 한번 더 정확히 봐야겠지만 네. 선고 요지 낭독만으로 봤을 때는 1심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렇죠. 법리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어떤 양형 요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리고 그거는 일단 대선 전에 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유리한 양형인자,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양형과 관련된 유리한 요소들은 서울고등법원의 새로운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또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반드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교훈 변호사. 네. 양형 기준의 안에 있는 판결이라면 그 안에서 똑같이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이제 세운 양형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판사들이 그 기준 안에서 선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야만이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A 판사한테 갈 때는 벌금형이 나오고 또 B 판사한테 갈 때는 집행유예 내지는 뭐 실형이 나오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등한 결과 그리고 결과 예측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는 해당 범죄마다 일정한 양형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상 그 해당 범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지른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도 가능하고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그 양형 기준상의 범위가 벌금 100만 원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오면